2시 28분. 미국의 역사를 찾아서 도서관에서 미국 역사책을 무작위로 읽는 것만으로 과거에 미국에 일어난 불법적인 압력과 그에 따른 정치적인 대응의重要성을 이야기하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개혁적인 정치가들과 재산 전문가들조차 관심을 두어야 할 미국 역사에 재산의 합법화와 자본의 창출에 대한 상호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역사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실행성을 발휘하려면 총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문제를 조명해야 한다. 그러나 대체로 재산 전문가들은 불법적인 권리들이 합법적인 재산 체제로 통합되는 전환 과정으로 남기지 않았다. 이처럼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역사의 과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대중적인 생각과 달리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 재산 체제는 약 200년 정도인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그 전환 과정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에서 대대적인 재산 개혁의 주요 과제는 고작 1세기 전에 완료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채 50년이 지나지도 않았다. 이런 통합재산 체제가 창설되는 과정은 의식적인 계획보다 무의식적인 진화의 결과에 가깝기 때문이다. 둘째, 재산은 전통적으로 선진국의 관점에서 탄생한 것이다. 오늘날 재산에 관련된 서적의 대부분은 서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합법적인 재산의 창출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과정을 추적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나는 이 장에서 미국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것은 아니라 오늘날 혼란에 빠진 개발도상국들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새로운 합법적인 질서를 찾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친숙한 방식으로 역사적 사실을 다시 정리하려는 것이다. 영국 법의 잔재. 16세기의 서부 유럽에서 전례 없었던 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을 향한 이주가 시작되었다. 역사자 버나드 베일리는 이 현상을 유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호프는 이런 기록을 남겼다.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서부 해안에 모여든 지친 영국인들은 광활한 숲을 너머를 바라보았다. 나팔총과 세계를 진 일부 영국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떠나온 세계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을 것이다. 토지를 획득하는 법, 통치 제도를 구축하는 방법, 또 합법적인 체제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실제 초창기 미국에서 법은 어디에서나 적용되었는데 최초의 식민지 정부는 합법적인 문장인 헌장에 기초하게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경제는 가격과 임금과 품질을 통제하는 법 체제 아래에서 기능을 발휘했다. 초창기 식민지 정착민들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재산법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했다. 영국의 간섭법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확실한 소유권 체제도 없이 재산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급속도로 창출하는 사회를 예견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간섭법은 법정에서 소유권이 애매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상속받은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식민지 정착민들은 영국법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했다. 풍요로운 북미의 토지는 초창기 식민지 정착민들에게 자신들이 떠나온 유럽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다. 이 대륙은 토지의 대부분이 처음부터 소유권이 없거나 인디언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인들과 다른 유럽인들은 앞다투어 새로운 부의 원천을 분비했고 결국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들은 쉽게 간과하고 말았다. 재산권은 엄청난 변화와 불법을 초래했다. 식민지 시대의 매사추세츠주의 법체제의 변화를 분석한 데이비드 토머스 코니히는 이주 문제를 악화시킨 관료적인 기술적인 실패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제시했다. 일례로 혼란스럽고 불규칙적인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통일된 측량체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 식민지 정착민은 그가 레딩에 보유하고 있는 300에이커의 토지가 직사각형으로 승인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이웃마을의 수많은 주민들이 토지를 적절히
공제의 원형으로 경기를 측정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크게 실망했다. 본질적으로 영국에서는 그의 선례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 정부는 혼란스러운 재산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영국의 법체제를 따를 수 없었다. 오히려 법원은 지역의 관습에 의존하거나 관습을 토지 거래를 안정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체제로 전환했다. 이론상으로 그들은 영국 국왕의 사유지에 속해 있으므로 영국의 법에 복종해야 하지만 실제적인 현실은 이론을 대신했다. 영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도 많지 않고 천년 자원도 풍부하고 거리를 잘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정착해 있던 이 식민지는 자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무단점거, 초기 아메리카의 전통. 초창기 이주민들은 주로 영국의 법을 따르던 영국인들이었다. 그러나 일단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면서 현실은 전혀 달라졌고 그들이 서로 관계하는 방식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는 소유권 증서가 없이 장기간 토지를 점유하는 행위 중 무단점거는 명백한 위법 행위였다. 그러나 초기에 거주자가 없어서 무한한 기회가 기다리는 미국에서는 유용한 토지에 대한 무단점거가 순식간에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다. 무단점거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기 전부터 오랜 역사를 이어왔던 것이다. 식민지 시대 미국의 토지 체제에 대해 연구한 아멜리아 보드는 이런 기록을 남겼다. 이주민들이 뉴잉글랜드 매사추세츠 베이에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는 어떤 특권이나 허가도 없이 거주하던 정착민들이 있었다. 뉴잉글랜드에서 토지를 소유한 정치인들은 그저 순가신 범법자들의 무리라고 치부했던 무단점거자들의 행동을 그냥 방관하지 않았다. 1634년 초반에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자유민들이 허가되는 토지를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그 사본을 의회로 발송하도록 규정해 무단점거를 금지하려고 했다. 또 모든 마을에는 경관 1명과 자유민 4명을 파견해서 청령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정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벌금을 부과하고 수많은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전혀 없었다. 상황이 일어나자 다른 지역의 무단 점거자들이 그 지역으로 몰려들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버몬트로 밀려들면서 모든 토지를 점거하기 시작했다. 이따금 무단 점거는 식민지의 자원을 개발하는 재산을 소유한 정치인들의 후원을 받아 일어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치인들은 오직 이주를 통해서만 토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개발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식민지 정치인들은 거주와 개발에 대한 권리를 약속하면서 개인과 집단이 아직까지 개간되지 않은 토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1670년 메릴랜드의 볼티모어 경은 동부해안과 델레웨어 베이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무단 점거자들을 끌어들였다. 파산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거두기 위해서 펜실베니아 의회는 모든 토지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정착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개발 가치를 공제한 이자를 납부하고 이 사항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매입 가격에 비례한 면세 지대를 납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펜실베니아 사람들은 곧 무단 점거자들이 납부를 거부한다면 이런 강압적인 규정을 시행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실제로 토지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이 무단 점거자들과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틀림없이 막대한 수익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펜실베니아 국유지 관리국은 그들의 토지 사용을 묵과하거나 어쩔 수 없이 승인해야만 했는데 국유지 관리국은 자신들이 승인하는 권리 이외에 승인하는 수많은 소유권들을 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이런 거주 정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기대했던 무단 점거자들은 때때로 공식 체제가 지나치게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다. 아멜리아 포드가 언급했던 것처럼 국유지 관리국은 너무나 접근하기 어려웠고 상황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으며 무단 점거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은 턱없이 부족했다. 영국의 법은 점차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부적합한 형태로 변하고 있었다. 새로운 사회개혁, 계약, 법과 토지, 재산을 둘러싼 혼란한 분위기에서 이주민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설사법 체제를 벗어날지라도 반드시 자체적인 질서를 확립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토마호크 권리, 오두막 권리, 옥수수 권리 같은 불법적인 재생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토마호크 권리는 샘 근처에 있는 나무 몇 그루를 고사시켜 한 그루 이상의 나무 껍질에 처음 개발을 시작한 사람의 표시를 남겨서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었다. 1660년대 초반에 멜랜드의 무단 점거자들은 식민지 구역 요지 감독관의 측량 허가를 받기도 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토지의 나무들의 임의로 표시를 남기기 시작했다. 독립전쟁이 끝날 무렵에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관이 극에 달했던 나머지 어느 장교는 국방장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미국에 적재되어 있는 이 무단 점거자들은 이런 행위를 통해 충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토지의 토마호크 권리를 표시하고 있다. 오두막 권리와 옥수수 권리는 통나무집을 짓거나 옥수수를 경작해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의미다. 아주 특이한 사항이라면 일본 불법적인 권리가 마치 합법적인 소유권처럼 매매와 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오두막 권리와 옥수수 권리를 통해서는 합법적인 토지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소유권은 분쟁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더욱이 이 관행은 아메리카의 미개 적지에서 널리 통용되었을 뿐 아니라 후일의 합법적인 소유권을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되기까지 했다. 이런 불법적인 계약을 지역 정치인들이 묵인했는데도 무단 점거자들은 아주 적대적인 세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무단으로 토지를 침범하면서 아메리카 원조민들과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재산을 잃지 않으려고 걱정하는 엘리트 집단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였다. 1783년에 조지 워싱턴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의 소중한 재산을 제멋대로 삭제하는 악한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혼돈의 시대. 이즈맨들은 정부가 그런 권리를 부여하기 훨씬 이전부터 미국 적지에 정책에서 토지를 경영하고 집을 지으면서 소유권과 그에 따른 신용을 확보했다. 여러 주들에서 무단 점거자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미래의 구매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매사추세처의 정치인들은 불법적인 침입자들을 조사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단 점거자들은 철수하지 않았고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았다. 수해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철거를 강령하기 위해 보안관들을 파견했다. 이 결정은 후일에 한 역사가가 공개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오히려 화약고에 불을 지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1800년에 메인의 한 변호사는 무단 점거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법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반감과 폭력적인 성향이라고 언급했다. 무단 점거자들이 노리던 카운티의 보안관과 경관들은 희생양이 되었고 처벌이라는 무서운 말은 더 이상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했다. 그들은 법과 관련된 직업은 모두 사라져야 하며 변호사들은 사무실과 함께 먼지 속에 파묻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배심원들은 무단 점거자를 추방하던 한 보안관이 살해되었을 때 이 명백한 살인 용의자에게 유죄를 선언하지 않았다. 1820년에 매사추세츠의 메인을 주로 승인하는 데 동의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메인에 정착한 무단 점거자들의 적대적인 성향을 약화하려는 정치적인 활동의 결과였다. 다른 주들도 국유지와 사유지에 대한 무단 점거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1730년부터 펜실베니아의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이주민들은 인디언들의 영토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런 그들에게 맞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즉시 저항했다. 식민지 정부는 무단 점거자들의 오두막을 모두 불태우라는 지시를 내리며 인디언들의 토지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실제로 1763년부터 68년까지 펜실베니아 의회는 무단 점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주지사 윌리엄 페는 군대에게 그저 무단 점거자들을 추방하라고 지시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이런 노력이 있었지만 무단 점거자들의 수는 오히려 2배로 증가했다. 당시 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분단 두 지사는 인디언들의 토지에 거주한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수금자들에 대한 평결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선맥권법의 제정이다. 이렇게. 모든 정착민들이 이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무단 점거자들은 식민지 정부의 지지자가 될 운명이었다. 이미 그 정부는 영국의 간수법을 새로운 수많은 정착민들에게 적용하기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재산권 널리 통용되는 지역적인 규약은 재산권의 원천으로 인정되었다. 1642년에 버지니아에서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무단 점거자가 개발한 모든 토지의 가치를 인정했다. 어떤 토지에 대한 공개적인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토지를 개간한 정착민에게 매입을 허가하는 이 합법적인 제도는 선매권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졌다. 선매권. 자금이 부족한 주민들에서 선매권은 주요한 수입원이었다. 그런 저들은 무단 점거자들이 점거한 토지를 측량하고 합법적인 소유권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결국 독립전쟁을 전후로 선매권법은 크게 활성화되었다. 1777년에 노스 캐롤라이나는 서부 카운티에 국유지 관리국을 개설해서 이미 그 지역을 무단으로 점거한 정착민들에게 640에이크를 허가하는 특혜를 주었다. 2년 후에 버지니아는 서부 미개척 지역을 무단으로 점거한 정착민들에게 그들에게 개발한 토지에 대한 선매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합법적인 장애물의 증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아메리카 대륙의 무단 점거자들은 정책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의 탄생 이후의 첫 번째 세기 동안에도 무법자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새로운 연방 정부는 갑작스럽게 방대한 규모의 공유자에 대한 권리를 손에 넣었다. 1784년부터 1850년까지 미국은 전쟁과 매입을 통해서 약 9억 에이커에 달하는 토지를 획득했다. 루이지나 매입으로 5억 에이커, 플로리다 매입으로 4,300만 에이커, 게재된 1848년으로 1,900만 에이커, 멕시코와의 전쟁으로 3억 3,400만 에이커를 획득했다. 더불어 1802년에 연방정부는 동부 해안에 접경한 주들의 서부 영토를 모두 획득했다. 1784년 초반에 새로 합병된 주들의 의회는 국유지에 대한 접근과 권리를 제한하는 계획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오하이오 강 이북의 5대 호위에 걸친 노스 웨스트 지역이 궁극적으로 처음 13개 주와 똑같은 권리와 특권을 지닌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1785년에 의회는 공유지의 측량과 매각에 대한 체제를 제시하며 전년도에 제정한 법령을 확대해서 실시했다. 뉴잉글랜드의 사례를 따른 그 측량 체제는 토지를 36제곱마일의 타운십으로 구분하고 다시 그 타운십을 1제곱마일이나 640에이커의 구역으로 세분화했다. 일단 한 지역에 대한 측량이 끝나면 640에이커로 세분화된 구역들은 1에이커의 1달러의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었다. 1787년에 의회는 이전의 법령을 노스웨스트 법령으로 통합했는데 이 법령은 노스웨스트 지역을 여러 구역으로 구분하고 이 지역을 주로 승격시키기 위한 세 단계의 절차를 전개하는 것이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법이 무조건 토지 상속권의 개념을 확립하면서 미국에서 최초로 자유 계약을 보장하는 제도였다는 것이다. 이런 연방법이 공유지를 분배할 수 있는 우아한 구조를 제시했지만 그들은 점차 증가하는 미개척 지역의 이주민들을 통제하지도 수용하지도 못했다. 한 가지 중대한 문제는 연방정부 소유 토지의 너무 비싼 가격이었다. 그 당시 엄청난 금액이던 640달러의 가격으로 인해 수천 명이 들어오는 이주민들은 순식간에 연방정부가 소유한 토지 매입 경쟁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그러나 노스웨스트 법령의 기관자들은 부유한 투자자들이 소규모 토지를 매각해서 신용을 확장하거나 적절하게 임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특이적인 선택은 개척자들에게 꿈도 꿀 수 없는 방법이었다. 이주민들은 불법적인 거주로는 불확실한 선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무단 점거자들이 되고 말았다. 연방정부는 무단 점거자들을 단속하고 처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노스웨스트 번영의 채택과 관련된 상황들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의 윌리엄 버틀러는 이런 기록을 남겼다. 나는 의회가 국민들의 악행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사방에서 몰려들어 다른 지역들뿐만 아니라 이곳까지도 증가하고 있다. 날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이끌고 강을 건너고 있다. 나는 의회가 신령한 정책을 통해서 폭증하고 있는 악행을 제지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의원들은 이따금 무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무단 점거자들을 몰아내는 데 주력했다. 1785년에 의회는 공유지에 대한 무단 점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방장관에게 노스웨스트 지역의 연방정부 소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한 사람들을 철수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정책은 1785년 봄에 머스킹금과 오하이오 강의 미개척 지역에서 미국 군대가 10가구의 집을 부수고 그들이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요새를 건설하면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런 기존의 법을 지지하려고 했지만 일부는 과연 그 법이 최대한의 고객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착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해 그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아무도 없는 토지에 정착해 오직 정부의 조치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100만 에이커의 토지를 독점으로 매입해 얻은 선미권을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일까? 당시 의회는 전형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원의 공유지위원회가 보인 일관성 없는 태도였다. 일관성이 없는 태도들.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20년 동안의 의회는 미국 헌법 1조에 따라 공유지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정착민들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유지했다.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회가 실제 현안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의회는 무단 점거자들이 가하는 엄청난 압력의 중요성을 알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체계적인 수단도 갖추지 못했다. 심지어 1812년에 공유지에 대한 측량과 매각과 등록을 위해서 설립된 국유지 관리국조차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다. 입법자들은 국유지 관리국이 토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정보센터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 모든 업무는 곧 직원들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만들었고 결국 대부분의 다른 업무들 때문에 고스란히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초창기에 미국이 보유한 재정적인 자원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계층에 대한 무상 토지 분할에 의존해야만 했다. 19세기 중반의 토지 가주권을 거래하는 암시장이 등장하면서 무단 점거와 투기가 동시에 활기를 띠기 시작을 했다. 연방정부는 수백만 에이커에 이르는 자유지를 대륙횡단 철도 공사에 제공했다. 연방정부는 체계적인 토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국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일반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한 무단 점거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나는 소유자가 없는 모든 토지에 정착할 수 있는 확실한 권리를 인정하고 의회에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제정된 헌법은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법이라고 확신한다. 19세기 초반의 정치인들과 무단 점거자들은 재산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둘러싼 투쟁을 벌였다. 정치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군대에 맡겨야 합니다. 또 일본은 이렇게 주장한다. 국가의 부채를 탕감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견해도 제시했다. 미래를 대비해서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토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